오늘 여기서 이 책을 이제 번역해주신 임창석이라는 분의 역자 후기를 좀 보려고 해요. 왜냐면, 어, 한국에서 제가 뭐 학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락강 이론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는 이렇게 옮기는 사람이라던가 이 이론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분석 가 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근데 라칸은 원래 정신과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음, 음, 정신과 의사 쪽에서도 이 정신분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그 외에 또 보이는 사람들 예술 쪽에서 많이 넘어와요. 왜 예술이 무의식을 다루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임창석 이분은 보니까 정신분석가면서 예술학 박사를 하셨네요. 그리고 의사는 아니시네요.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정신과 의사를 임상적으로 하면 락강의 구조를 좀 더 많이 연구할 수는 있을 것 같나?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의 역자 후기를 좀 보려고 해요. 이 책은 니콜라 플루리가 쓴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자크 알랭 밀레라는 인물과 그의 사상을 소개하는 책이고 밀레의 락강 해설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상식을 벗어난 현실계라는 키워드로 락강 마지막 시기의 사상을 제시하면서 락강의 정신분석을 조명합니다. 밀레는 자크 락강의 공식 후계자. 락강의 학통 인정이나 사위로서의 법적 적통의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요. 락강의 사위가 자크 알랭 밀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써 락강의 사상과 그의 정신분석에 대한 해설자로 자리하지요. 따라서 사실상 이 책이 락강 이해를 위한 도구로서 일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락강이 출판한 저서는 1966년 이전에 발표된 글들을 묶은 에크리 뿐이며 미출간 글들로 27년간 해마다 주제를 정해서 이루어졌던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락강의 문체의 난해함이나 독특한 표현 방식 때문에 프랑스도 자국에서도 고개를 젓는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는 밀레의 책임하에 현재까지도 정리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미나가 강의 내용이었거든요. 강의예요. 강의록이라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저서로 변환하는 작업을 밀레가 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랬고 이제 보시면 이것 때문에 제가 읽으려고 한 거예요. 이제 이 역자인 이 누구셨죠? 임창석 분이 락강을 공부하면서 느낀 생각을 단편적으로 남아 서술하려 합니다. 락강 사상에 접근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 이런 거 참 우리한테 고맙죠. 아니, 저는 고마워요. 저는 어려운 건 진짜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에게는. 우선 정신분석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정신분석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찰해 보면 이해가 더 쉬울 듯합니다. 정신분석의 과정이란 누군가, 즉 피분석자, 분석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분석가, 즉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의 병 내지 문제를
말, 즉 언어로 이야기하고 토로하면서 분석가인 상대방을 개입시켜 그 해결책이나 해소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분석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분석가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정신분석가를 찾을 여유나, 즉 이게 돈이 있겠죠? 비쌉니다. 시간 등의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속내를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변 사람이나 여러 친구 중에서 토로할 대상을 택합니다. 가령 이성 문제를 상의하면서 어떤 친구를 선택하고 전이라는 거죠. 더 친한 사이인데도 어떤 친구는 기피하기도 합니다. 배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틀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그때 그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빠, 엄마, 나의 3자 위치에서 우리가 배역을 정해서 연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그 자기가 인식한 그 틀에 맞는 배역을 선택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배역에 어울린다는 생각 때문에 전이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 어떤 친구는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 배역에 자기가 몰입할 수 없게 하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좀 문제기는 하죠. 왜냐면 친구는 그 배역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되게 합의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게 연기를 하면서도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아무튼 이미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이렇게 개입되지요. 말,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늘어놓으면서, 즉 자유연상,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무의식, 쾌락원칙, 현실원칙, 그리고 이때 들어주는 사람이 개입하면 그 의견을 반박하거나 음성적 저항, 수용하면서 문제를 해소하려고 알게 모르게 힘을 씁니다. 환상이나 방어래요. 그리하여 어떤 결론이나 미완의 해소를 수행하고 만족합니다. 분석의 종결. 물론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고 봅니다. 환상의 횡단. 이러한 과정이 분석에서 일어나는 피분석자와 분석가의 분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의 개념과 다른 개념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정치하게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라캉 정신분석의 요체를 이룹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건 과정인데요. 결국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틀을. 대충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상황, 특이성에 맞게 서술하는 것이지요. 왜냐면 정신은 물질을 다 안 당길 거니까요. 가짜라고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라캉의 사유는 일반화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한 사람에게 적용된 분석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쵸. 라캉은 이러한 분석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자신의 언어로 서술하기에 난해하다는 악평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정된 틀의 용어를 사용하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히 왜곡될 거니까요. 라캉은 이제 그쵸. 고정된 의미로 변화하는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란 말일 거예요. 고정된 언어로 변화하는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설명하다 보니까 난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라캉이 생각하는 언어는 정신분석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규정하는 도구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간을 규정하여 우리의 사유를 지배하는 대타자입니다. 언어는 대타자입니다.
대타자는 인간을 지배하고 규정하는 체계를 의미하는데 그 최초의 것은 유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어머니이며 그 후에는 인간을 사실상 지배하는 언어가 대표적입니다. 즉 타자성에 지배받는 인간의 숙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사로잡히는 것. 타자성에 지배받는 인간의 숙명. 정신분석에서 인간에게 의지는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하는 사르트르와의 차별점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만나게 되는데요. 라캉은 언어의 한계, 즉 언어로 세계나 나의 행위와 행동을 전부 표현할 수 없는 점, 정신이 물질에 다 안 담긴다고요. 극복하기 위해서 수학적 마템이나 위상학을 이용하여 클라인병, 메비우스의 띠를 연결하여 생기는 구체, 욕망의 그래프 등으로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자신의 사유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행위나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려고 한 것이지요. 그렇게 분석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 라캉의 말년 작업입니다. 다만 이렇게 극단적인 공식화, 즉 물질화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저자는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왜냐하면 라캉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스스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라캉이. 정신을 물질에 다 담을 수 없다. 라캉은 언어의 기능과 한계로 분석 메커니즘의 사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간파하고는 무의식에 의식되지 않고 의식될 수 없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그 세계가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이 먼저다. 그것을 밝히는 작업이 정신분석이고 거기에 분석에 성공 요인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현실계입니다. 본문의 거의 마지막 문장인 현실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계는 말해질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다. 기껏해야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라칸과 프로이트의 이해에서 전제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거부해야 할 요소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관련된 개념, 즉 것의 동일화 자아 이상 이상적 자아입니다. 그 내용의 진위와 호불호를 떠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머니를 욕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다 라는 신화를 통해 인간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을 이해한다는 건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정신을 포착하는 걸 말하겠죠. 그 의미를 정치하게 이해하려면 필수적으로 프로이트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의식과 억압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라캉의 난해함은 정신분석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면서 드러나는 언어의 한계에서 비롯한 필연적인 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칸트의 물자체 개념과 그것이 드러내는 현상만을 논하는 인간의 모습을 비교하면 물자체는 현실계 대타자이고 현상은 상징계와 증상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칸트를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아무튼 그 난해함을 극복하려면 라캉의 원전을 그의 독특한 해석과 설명을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책의 뒷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면 요런데 아주 이게 굉장히 요약이잖아요. 여기에 쏠쏠한 게 참 많기 때문에 저는 책 뒷면도 앞뒷면을 아주 잘 봅니다. 라캉 해석의 기준이자 현재적 상황과의 대결 속에서 라캉의 중재자를 넘어서 현대의 라캉주의를 구축한 명실상부한 이 시대의 사상가 자크 알랭 밀레, 그의 제자 니콜라 플루리가 소개하는 자크 알랭 밀레 정신분석 이론의 개요. 이 책이 그렇다는 거네요. 라캉 정신분석에 관심이 있거나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자크 알랭 밀레라는 이름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일찍이 알티세르의 제자였고 바르트, 칸길렘, 데리다, 푸코 등의 유명한 철학자의 수업을 듣기도 하였으며 모택동주의 운동가였으나 그 라캉의 저작과 열정적으로 만나 정신분석가가 된 무엇보다 라캉의 사위이자 라캉 세미나의 공저자로 라캉의 공식 후계자 라캉의 학통 인정이나
이 사람이 이제 락강의 딸이랑 결혼한 사위거든요. 사위로서의 법적 적통 측면에서로서 락강 사상의 정통한 해설자로 인정받는 인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러나 충분치 않다. 작가 알렉 밀레는 락강 사후 프로이트 대입파의 지도자로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신분석의 발전, 그 이론과 임상, 여러 단체의 발전에 공헌한 이 시대의 사상가 중 한 사람인 것이다. 그의 표현대로 말라름에 적이고 응축되어 있는 헬라클레이토스적 의미에서 어둡고 난해한 락강의 존재와 그의 언어를 이제 작가 알렉 밀레란 자신이 볼테르적인 문체로 번역하며 접근 가능한 것으로 빛을 비추어준 그의 작가 알렉 밀레의 해석학적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락강의 사상은 그저 난해한 고전으로 파편화된 해석의 대상으로 머물렀을지 모른다.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죠. 2010년에 출간된 니콜라 플루리의 상식을 넘어선 현실계 자크 알렉 밀레와 락강 오리엔테이션은 연대기적 접근을 통해 그간 단편적으로 알려진 자크 알렉 밀레의 주요 개념들을 다루는 빼어난 입문서이며 그 자체로 밀레의 락강 해설서로 나아가 현대 락강파의 철학과 정치를 사유하는 데 요긴한 텍스트이다.